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환율과 생산물 간의 단기적인 관계, 생산량과 환율의 단기적 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 DD 곡선 도출하고 AA 곡선을 도출했죠. 그러니까 통화 시장의 균형과 환율과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 동시에 결정되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장들 또는 균형이 단기적 관계에 있다라는 점을 또 주목하셔야 되고요. DD 곡선과 AA 곡선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지난 시간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하셔야지 오늘 이번 시간에 할 것이 좀 더 편하게 이해될 겁니다. DD 곡선과 AA 곡선의 균형점까지 우리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이어가지고 DD 곡선과 AA 곡선이 국가의 경제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좀 받게 됩니다. 그 영향받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균형들이 변해갈 건지에 대한 얘기가 이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수지가 어떻게 환율 변화에 대해서 이어져서 이 생산물 시장, 통화 시장, 그리고 자산 시장 이 세 가지 시장이 동시 균형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 부분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단기에서 생산물 시장과 자산 시장의 동시 균형을 우리가 DDAA 곡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살펴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통화 정책이 펼쳐졌을 때, 재정 정책이 펼쳐졌을 때 이 균형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재정 정책, 좀 편하게 얘기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 확장적 통화 정책을 이해하시면 반대 방향은 또 그래프 통해 가지고 쉽게 이해가 되니까 확장적 재정, 확장적 통화 정책에 관한 내용들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볼 거, 경상수지가 이제 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떻게 조정이 돼가는지, 그 환율에 따라서 실질 환율에 영향을 받죠. 경상수지라는 것이 실물 시장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생산물과 환율과의 관계, 환율과 소득과의 관계, 생산물이라는 것 자체 GDP를 의미하니까 GDP가 소득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장기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초점들, 그 다음에 우리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경제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다 잘 쓰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거시적인 정부 정책들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야 되고 어떤 형식을 갖추고 그게 이제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를 쭉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DD와 AA 곡선의 도출 과정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거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DD 곡선 이렇게 도출됐었지, AA 곡선 이렇게 도출됐었지는 한번 이렇게 복습을 통해서 좀 익히고 시작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했던 내용이죠. AA 곡선, DD 곡선이죠. 그러면은 이제 개방경제에서 개방경제의 단기 균형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했던 게 DD 곡선하고 AA 곡선이 있는데요. DD 곡선은 뭘 의미합니까? 생산물 시장의 균형점을 모아서 그렸습니다. 그렇죠?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의미하는 거고, AA 곡선은 자산 시장인데, 자산 시장을 또 둘로 나눠 본다면 통화, 외환 요 두 개를 나눠 볼 수 있겠죠. 이 시장의 균형점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려보면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겠죠. 어디에 그렸습니까? 공간은 환율 2와 우리 바라보고 있는 게 생산물이죠. 생산물 Y, 생산량,
뭐 그렇게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그 곡선에서 이제 어떤 모양을 가졌느냐, AA 커브는 우하향하는 모습을 가졌고요. 이거 자산시장의 균형입니다. 그 다음에 DD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양을 가졌어요. 그래서 균형을 구해보니까 여기서 단기적인 균형 E 스타 그리고 Y 스타가 결정된다. 이런 균형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바라볼 겁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바라볼 거는요.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이걸 공부하고 있죠. 개방경제의 단기균형을 공부하고 있는데 자산시장과 생산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경제 정책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제 정책 중에 이제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 정책이 있겠죠.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을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 monetary policy, fiscal policy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통화 정책, 재정 정책 각각을. 통화 정책은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죠. 자산 시장 우리 균형 구할 때 그 그래프 생각하시면 통화 정책이 바로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재정 정책은 어디입니까? 실물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 생산물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재정 정책은 뭐하고 관계가 있다? DD 곡선하고 통화 정책은 AA 곡선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정책의 그 효과 또는 정책의 변화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일시적 변화와 영구적 변화. 정책이 이런 이제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게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일시적인 변화를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일시적 변화를 얘기해 볼 겁니다. 일시적 변화를 얘기해 볼 건데 일시적이라는 것은 사실 가까운 미래에 이제 그 원상태로 복귀될 거다라는 예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expectation에 대한 얘기고요. 그럼 예상하는 변수 우리 환율이죠. 예상 환율을 주로 쓰고 있었으니까 예상되는 변수인데 이게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거다라는 데 대한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이런 일시적 변화 자체는 우리 자산시장과 생산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별히 이제 환율의 전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예상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돌아갈 거기 때문에 이 expectation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가 변하지 않는 고정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일시적 변화라고 하고요. 거기에 반대되게 영구적인 변화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제 경우를 생각을 해야 이제 좀 복잡한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통화 정책부터 보죠. 통화 정책이 이제 확장적 통화 정책이라고 얘기하면 통화 자산의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거, 통화 수요를 정부가 증가시키는 거죠. 그렇다면은 확장적 통화 정책 기본적으로는 이자율 하락시키고 국내 통화 저하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죠. 그럼으로써 확장적 통화 정책을 간단하게 이 모형에서 그려본다면 확장적 통화 정책 이거를 이 모형에서 그려본다면 AA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효과를 확장적 통화 정책의 효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럼 AA 곡선이 AA 프라임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면 환율 올라가고요. Y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환율이 증가하고 상승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그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환율이 증가하고 Y도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보일 것이다 라는 거는 바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 없죠. 여기 이렇게 일시적인 통화 정책, 확장적 통화 정책을 핀다면 AA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럼 그 다음에 바라볼 건 재정 정책이죠. 재정 정책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확장적 재정 정책.
요거를 원래점에서 대비해가지고 그럼 확장적 재정 정책하면 DD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겁니다. DD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킬 건데 DD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되면 그려 볼게요. 다시 파란색으로 해서 DD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E 떨어지죠. 절상이죠. E 더블 프라임이고 Y 더블 프라임입니다. 그러면 E는 감소하고 Y는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의 본질을 한번 살펴본다면 생산량이 증가되면은 실질 통화 자산에 대한 실질 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생산량 증가가 일어나면 Y가 증가하면 L이 Y와 R의 함수였습니다. 우리 그릴 때. 그래서 이제 이자율이 상승하고 국내 통화는 절상하는 그런 효과를 추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DD가 움직였을 때, DD 곡선이 오른쪽으로 변화했을 때의 변화, 일시적 재정적인 확장 효과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데 환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절상되고 생산량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간단한 부분이죠. 요 부분은 뭐 쉽게 이해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확장적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펼쳐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DD 커브와 AA 커브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다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요. 완전 고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완전 고용. 완전 고용이 왜 필요하냐? 완전 고용이 필요한 거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고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잠재적 수준 이하로 생산을 하는 것이고요. 비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완전 고용이라는 거 생산 과정에서 이제 자원이라는 거 우리 가지고 있는 부존 자원들을 충분히 다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그려내는 거 처음에 우리 경제학 공부 시작하면 하는 거 있죠. PPF죠.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안쪽에서 비효율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기적인 상황에서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썼을 때 우리가 원하는 포텐셜만큼의 생산량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일시적으로 그 양보다 많이 생산하거나 과열되게 생산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쥐어짜는 거죠. 지금 이제 생산량이 늘어났는데 이거 노동자들이 자기 정해진 시간 뭐 9시부터 5시까지라면 9시부터 5시가 아니라 막 6시, 7시, 10시 막 이렇게까지 잔업을 하고 그렇게 일을 시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소고용이 아니라 과잉고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Y가 증가됐을 때. 근데 그런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래서 이제 완전고용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연실업률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자연실업률 상태를 우리가 완전고용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장기적으로 이 경제가 포텐셜, 그러니까 잠재적인 생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뭐 안정 조건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내추럴 레벨, 자연적인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Y가 생산돼야 되는데 그게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잉 고용이 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업률이 0%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피치 못할 수준의 실업률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황과 불황을 거쳐가는 경기가 이렇게 변동되고 있을 때 그 평균적으로 실업률 자체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그걸 자연 실업률이라 하고 그 효율적인 생산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수준을 완전 고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건 자연 실업률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자원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쓰여지는 그런 상태를 안정 조건이라고 하고 내추럴 레이시라고 하고요. 뭐 안정 조건 뭐 이런 내용 잠재적 수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뭐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잉이 된다거나 오버타임 근로를 한다거나 뭐 실업률이 너무 낮다거나 그다음에 장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막 심하게 돌린다거나 그렇죠. 그렇다면은 생산이 정상적인 생산량보다 많은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알고 있다시피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침체되면 잠재적으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게 생산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 그래서 완전 고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완전 고용 상태, 그 상태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런 중요한 상황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이 완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정부에서는 정책들을 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완전 고용 상태를 계산하는 것 자체도 뭐 우리가 계산을 해낸 거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 경제 내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해내는 자체도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개념을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고 이런 상황에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하나하나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다시 그리겠습니다. 여기 그리자면 여기 축이 환율이고요. 여기가 생산량이죠.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AA 커브 하나 그리고 DD 커브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완전 고용 상태, 요 상태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뭐 이 스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게 완전 고용 상태니까 스타 대신에 F를 쓰겠습니다. Full Employment, 뭐 생산물이죠. 그냥 full을 나타내서 여기서 요 상태에서 이제 지금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완전 고용이 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죠. 세계적으로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요 일시적으로 감소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물건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력이 떨어져가지고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생산물 시장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면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DD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DD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환율과 이런 상태가 변화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딱 벌어졌다. 우리가 풀 인플로먼트 상태를 잘 알고 있다라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일이 뭘까요? 어떤 식의 정부 정책을 펴야지 완전 고용 상태에 이룰 수 있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은 통화 정책이죠. 통화 정책을 통해서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AA 프라임을 이렇게 확장적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생기는 문제를 하나 지적해 보죠. Y 프라임이었고요, E 프라임이었고요. 이게 Y 프라임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세계 수요 일시적 감소를 가져와 가지고 DD 곡선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완전 고용을 유지해야 돼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확장적 통화 정책을 썼다면 환율은 더 확장적 통화 정책을 쓰면 더 오르게 되겠죠. 완전 고용 상태에 다시 이르게 됐지만 환율은 더욱더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그럼 통화 쪽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 비슷한 상황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 다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기 E축이고 여기 Y축이고요. Y, E. 원래 이제 AA 곡선이 이렇게 있었고 DD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상태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풀 인플로먼트 상태였죠. YF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는 외국에서의 세계 수요에 국내 상품에 대한 생산물에 대한 외국의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에 DD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기 YF 완전 고용을 이루기 위한 정책으로 확장적
통화 정책을 썼을 때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두 번째 예로는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통화 수요가 여기 두 번째 케이스는 통화 수요 증가했어요. 통화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통화 수요가 증가하면 AA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통화 공급이 증가했을 때 AA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했고, 통화 수요가 증가한다면 다른 것들은 다 일정한데 통화 수요가 증가한다면 AA 프라임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AA 프라임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럼 원래는 A 스타에서 여기 E 프라임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Y도 Y 프라임으로 감소됐죠. 여기 완전 고용 상태의 생산량 요거에 못 미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완전 고용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DD 커브, 그러니까 그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는 거죠. 확장적 재정 정책을 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DD 그러면 이제 환율이 떨어진 환율이 더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럼 DD 커브를 여기서는 AA가 통화 수요 때문에 AA가 왼쪽으로 이동했고요.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YF 유지하기 위해서 YF 쪽으로 가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친 거죠.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쳤을 때 E가 E 스타에서 E 더블 프라임으로 떨어지게 된 거고요. 여기서는 E 스타에서 이 더블 프라임으로 아주 크게 상승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어떤 완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들이 뭐 이론적으로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이 모형을 얘기하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쉽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뭐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모형을 시작할 때 물가 수준에 대한 예상,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어떤 일시적인 변화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물가 수준 이런 예상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expectation은 변하지 않는다. 이 expectation,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기대, 그다음 물가 수준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주 단기적인 일시적인 변화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근로자들이 재정 정책이 확장적으로 되거나 통화 정책이 확장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풀 포텐셜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량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너무 긴 시간 일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리고 일자리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생산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평균보다 평균적인 그 안정 상태에 있는 상황보다 더 많은 고용이 하기 때문에 일할 자리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겠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리액션, 변화들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그냥 단기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래프로 그린 이런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아니면 이 효과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또는 작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부분은 재정정책, 통화정책 확장적으로 쓰면 결국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생산량 증가라든지 거기에 따른 물가 수준의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추가적인 변화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예측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고, 현실적으로 참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론으로 볼 때는 아주 간단하지만 경제 데이터를 제대로 예측한다는 거, 측정한다는 거, 이런 것 자체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잠재적 GDP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측할 거냐라는 내용, 그 다음에 잠재적인 실업, 자연 실업률 이거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는 그런 내용들이요.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건지, 이게 과소평가된 건지 과대평가된 건지 판단하기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부분들의 괴리를 나타내는 데 있어요.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고려할 볼 거는 이제 정책입니다. 정책. 우리가 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라는 게 여러 가지의 딜레이를 발생시킵니다. 여러 가지 딜레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경제 당국, 뭐 경제 당국이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또는 중앙은행 뭐 아니면은 재경부에서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정책을 옮기기까지의 시간도 걸리죠.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생각과 실행이 빠를 수 있습니다. 왜?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자신들이 결정을 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하고 평가를 하고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시행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또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정정책은 그 필요성을 직감하고 이런 정책을 펴고 싶어요. 이래서 국회에 상정을 하면 국회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통과되고 그게 실행이 되겠죠. 그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할 때 정말 급박한 어떤 경제 정책이면일수록 통화 정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인지하고 실시하기까지의 시간이 적게 걸리기 때문이고요. 효과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효과가 또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게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만약에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통해 가지고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효과 또는 실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이해관계라든지 관료주의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된 영향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영구적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통화부 정책부터 한번 해보죠. 통화정책의 영구적 변화죠. 영구적 변화가 뭐겠습니까? 영구적 변화라고 하면 기대의 변화들을 우리가 예측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영구적 정책 변화는 환율에 대한 사람들의 예상을 수정한다고. 그 사람들이 원래 환율에 대한 예상들을 수정하고 이제 정책 변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통화자산 공급량이 만약에 통화 공급이 한 차례 영구적 변화를 겪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통화자산 확장적 통화 정책이죠. 통화 공급을 늘렸다. 이랬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자율 R 하락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국내 통화가 미래에 절하할 거다. R이 떨어지면서 이제 미래에 국내 통화 자체가 E가 절하될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E가 상승할 거다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예측한다는 거는 요 expectation을 미래 통화의 이제 환율이 변화될 거다라는 걸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얘기되느냐? 우리 이자율 평형 조건을 알 수 있듯이 이자율 평형 조건이죠. 그럼 요게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 외국 자산의 수익률 자체 전체가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대 수익률을 외국 통화 예금의 기대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환율에 대한 예상이 고정돼 있을 때, 그러니까 일시적인 변화가 있을 때보다 국내 통화가 더 크게 절하된다. 그러니까 환율이 더 크게 지금 이제 현재 환율이 더 크게 절하는, 크게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A 곡선이 환율에 대한 예상이 고정되어 있을 때 일시적인 변화일 때 더 많이 더 위로 올라가는 폭이 훨씬 더 크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라는 거죠. 영구적인 변화가 있다라면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려볼게요.
Y, E가 있고요. 원래 AA 커브가 있었고요. 그렇죠? 여기 DD가 있습니다. DD 커브가 있는데 한 차례 이제 영구적 증가, 단기적인 효과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본다면 이렇다라는 거죠. AA 커브가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변화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AA 곡선은 이 AA 곡선 자체는 일시적일 때, 일시적 변화를 생각할 때, 일시적 변화의 경우에 그러면 또는 환율에 대한 기대 또는 예상이 고정돼 있을 때, 그쵸? 이게 같은 말이죠. 일시적 변화랑 이게 같아 되어 더 크게 이동한다라는 거.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보면 A에서 A 프라임이 왔는데 영구적 변화는 그런데 사실은 요 효과들, 요 효과들 R이 감소하고 이 expectation이 증가하는 효과를 바라본다면 이게 결국은 더블 프라임 요 상태로 이렇게 갔다가 점점 떨어져 가지고 예상을 통해서 요 확장적 통화 정책의 어떤 대비, 시장의 어떤 변화, 반응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요만큼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요 부분 이제 영구적 증가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영구적 증가의 장기적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장기적 효과는 어떤가? 장기적 효과는 그렇다면 일시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고용과 근로시간이 Y가 증가하다 보니까 고용과 근로시간이 YF 이제 첫 출발점을 우리 생각해 보면 그냥 YF로 지금 완전 고용 상태에 있다라는 상황에서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완전 고용 우리 그 잠재적 생산 수준 이상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한 차례 영구적인 증가가 있었다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YF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런 수준에 있을 때 임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죠.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 고용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가 다른 일자리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여기서 그냥 이 일만 하고 있다는 거 좀 불합리하다. 임금을 올려달라라는 어떤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임금이 상승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 이제 Y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생산량이 증가했으니까. 소비하는 거 어디겠습니까? 그 수요라는 거, 그 disposable income, Y에다가 T 빼준 것만큼의 함수인데 Y가 상승한다는 거는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의미죠. 그럼 Y가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했을 때, 생산자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인상시킬 가능성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모든 가능성들이요. 이런 모든 가능성들이 물가 수준을 상승시키는 수준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물가 수준이 상승이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렇다면 물가 수준이 상승된다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 벌어질 것이냐? 물가 수준이 상승되고 이런 실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물가 상승. 이게 그 실물의 가격들의 물가 상승도 물가 상승이지만 임금도 상승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품에 대한 가격도 상승되는 효과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통화 정책에 의해서 다음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뭐다? 실물 시장의 변화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단기인지를 또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장기적으로는 통화의 중립성이 성립이 되죠. 그러면 통화 시장의 변화가 실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어떤 가정들을 우리가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에 있어서는 그런 가정은 없다.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실물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물가가 증가하고 그러면 DD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예상을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살펴봤을 때 어느 것들이 먼저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1이다. 그러면 요 AA 커브가 2점으로 왔겠죠. 2점으로 왔는데 이게 이제 점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는데 요 돌아가는 과정 중에 DD 곡선도 왼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최종적으로는 어디에 가서 균형이 결정될 거냐? 이 3에 가서 결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정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요 앞에 부분을 조금 요약을 해가지고 본다면 이렇게 돌아가게 될 건데 이런 식으로 결국은 최종적인 점에서 보면 1에서 2로 갔다가 3으로 가는 장기적인 조정 상태를 보이게 될 거다. 통화 증가에 의한 효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재정 정책의 영구적인 변화도 또 다시 그림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은 논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재정 정책의 영구적 변화를 얘기해 볼게요. 영구적 변화라고 얘기하면 expectation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확장적인 부분들로만 고정을 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하면 그 고려해야 될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요. 그렇다면 정부 지출을 늘리던가 세금을 감소해 주던가 이게 변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총수요가 증가합니다. 총수요. 그렇죠? 총수요가 증가합니다. 총수요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죠. 확장적 재정 정책의 첫 번째 현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총수요 증가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국내 통화가 절상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DD 커브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DD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절상할 거, E가 떨어질 거를 예상하게 될 거고요. 이에 따라 외국 통화 예금의 기대 수익률은 감소하고 다시 국내 통화는 절상할 가능성을 가집니다. 자, 다시 얘기하자면 총수요가 증가했을 때, 총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요 DD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DD 커브가 이동을 하면 이 떨어지겠네. 요거를 사람들이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미래에 E가 떨어지겠다라는 미래에 E가 떨어지겠다라는 요 예측을 하게 되면 미래 외국 자산의 수익률 오른쪽이 국내 자산의 수익률이고 오른쪽이 외국 자산의 수익률이죠. 통화율 평형 조건에 다시 근거해가지고 이가 떨어진대. 그러면 외국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외국 자산의 국내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이게 국내 통화의 절상을 다시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 효과 첫 번째 효과는 이제 국내 생산물에 대한 총수요 증가가 이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 효과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효과는 국내 생산물을 더 비싸게 만든다라는 거죠. 환율 자체가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상대적 가격 그렇죠? 환율이 감소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환율이 크게 감소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절상이 되다 보니까 국내 생산물 가치를 더 비싸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국내 생산물에 대한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재정 정책이 만약에 영구적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될 때 첫 번째 효과, 두 번째 효과는 서로 사실 상쇄가 된다는 거죠. 여기 총수요가 증가하는데 이가 감소를 통해 가지고 국내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나타나고요. 그쵸? 이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럼 요거는 다시 총수요 감소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효과가 요건데, 요걸 따라가서 요건데, 그러면, 다시 상쇄되는 나머지 장기적으로 다 봤을 때 이제 잠재적 수준, 우리가 얘기하는 YF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구매 증가가 국내 통화의 절상 효과로 이제 순수출을 감소시키는 방향을 통해 가지고 효과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2고요. Y입니다. A 그리고 DD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 YF 수준에서 시작을 했죠. 잠재적인 생산량 수준에서 시작을 했는데 DD 커브가 DD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이제 출발점이죠. DD 커브가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DD 커브가 첫 번째로 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재정 정책에 영구적인 변화가 있음을 통해 갖고 DD 커브가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럼 원래 출발점이 우리가 여기였죠. 이 지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요게 외국 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AH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효과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지점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갔다가 점점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YF 수준으로 회귀하게 되는 생산량 수준이 이렇게 증가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단계별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건 통화정책의 영구적 변화와 재정정책의 영구적 변화의 이제 결론들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쭉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거시 경제정책과 경상수지와의 관계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경상수지 커런트 어카운트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경상수지가 어떤 바람직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거는 이제 완전 고용 상태가 유지되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봤던 거고요. 완전 고용 상태 YF를 기준으로 평가를 했다면, 지금은 경상수지가 뭐 균형이라던가 아니면은 양이라던가 음이라던가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는 그런 수준을 정해놓고 그 수준에서 유지되는 어떤 생산량과 환율과의 조합점들을 한번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 수준의 경상수지가 유지되는 것, 균형 상태가 유지된다거나 경상수지가 흑자라거나 적자라거나 일정 수준이라고 하면 일정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일정 수준이라고 했을 때 경상수지 균형이라고 해서 그냥 커런트 어카운트가 0인 상태의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생산량이 증가했을 때 실질소득 또는 Y가 증가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다른 부분들, 다른 변수들이 다 일정하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Y가 증가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Y의 증가는 어떻게 되죠? 경상수지 커런트 어카운트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왜죠? 수입이 증가하게 되죠. Y가 증가하게 되면 내가 소득이 많으니까 수입 상품에 대한 어떤 수요도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에 경상수지가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 수입이 증가하게 되고, 그 수입이 증가하는 것만큼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경상수지가 감소되는 그런 현상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경상수지를 어떤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Y가 증가할 때 국내 통화가 절하되어야 하는 거죠. 국내 통화가 절하되어야만이, Y가 증가할 때, 소득이 증가할 때 국내 통화는 절하되어야만이 Y하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CA를 어떤 수준으로서 유지하려고 하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Y가 증가할 때는 E가 증가해주는 국내 통화가 절하돼야 되는 이런 상태가 유지돼야지
E가 상승이 되는 상태를 유지해 줘야만이 커런트 어카운트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주지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뭐 의미하냐? Y와 E와의 관계를 양과 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름을 XX 커브라고 하겠습니다. XX 곡선의 모양은 직관적으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우상향하는 모양을 가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목표가 XX 커브를 도출하는 것인데 이제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평가를 해서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그릴 수 있는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이 우리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게 E와 Y에 대한 축, 이런 공간에다 그리고 있죠. AA 커브고요. DD 커브입니다. 이 상태에 있는데 요 균형점을 지나야 되겠죠. 지나면서 경상수지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곡선, 우상향하는 곡선, 균형점을 지나면서 그런 곡선들을 우상향하는 곡선들을 그리자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모양을 가질 건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1번이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1번이 맞는 모양입니다. XX 곡선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 그죠? XX 곡선은 우상향하는데 기울기가 DD 곡선 기울기보다 클지 작을지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DD 곡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DD 곡선이라는 것은 생산물 시장의 단기 균형을 나타내는 생산량과 환율의 조합 또는 그 균형점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렇다면 생산량이 증가했을 때 이게 환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면 이제 이게 생산량이 증가했을 때 생산물 시장의 균형하고 생산량이 증가했을 때 경상수지에 미치는 효과하고 커런트 어카운트에 미치는 효과하고 어떤 것이 더 크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또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Y가 소득이 증가하면 물론 총수요가 증가하겠죠. 총수요도 증가하지만 총수요보다 또 다른 부분들이 있죠. 다른 부분이 뭐죠? 국내 저축도 증가하게 됩니다. 소득이 증가할 때 저축도 증가하죠. Y가 증가하면 저축도 증가합니다. 저축이 뭐죠? S는 Y에다가 C, G, 거기다가 CA 뭐 이렇게 빼준 거죠. 요거 빼준 겁니다. 우리 뭐 주로 봤을 때는 CA는 생략하고 썼는데요. 그럼 요 상황에서 Y가 증가했다, Y 자체만 증가했다 그러면 요 저축 자체도 그 절대적인 가치 자체를 봤을 때는 이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국인들에 대한 총수요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만큼 이제 경상수지 자체는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맞다, 이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저축에 의해 가지고 조금 빠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할 때 총수요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경상수지 커런트 어카운트가 바람직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곡선, 그런 상태를 모아놓은 곡선을 XX 곡선이라고 하는데, XX 곡선은 그 목적이라고 하면 그 Y가 증가할 때 소득이 증가할 때 E가 상승되는 모양을 유지해야 되죠. 그래야지 적정 수준의 커런트 어카운트가 유지되니까. 그럼 XX 곡선은 우상향한다라는 거고요. 요약을 하자면 XX 곡선은 우상향해야 된다. 그런데 생산량이 증가할 때 국내 생산물에 대한 총수요, 그 다음에 이제 CA하고 비교를 해본다라는 거죠. 국내 생산물에 대한 총수요 생산량과 이제 일치하는 DD 곡선과의 비교를 해보니까 국내 통화가 국내 생산물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요를 증가시키도록 더 빠르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 증가하는 생산물 시장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야만 외국인들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XX 곡선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커런트 어카운트는 그렇다면 이제 XX 곡선이 DD 곡선보다 더 완만한 모양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하나는 이제 그 통화 절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하나는 Y가 증가했을 때 S의 증가도 가져오는데 그 증가량만큼의 감소분이 커런트 어카운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거시경제 정책이 국내 통화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다면 이거 경상수지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뭐 우리 그림으로 하나하나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먼저 해보면 통화 자산의 공급량, 그러니까 국내에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펼쳤다. 그러면 국내 통화가 절하되고요. AA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이가 증가하죠. 이 증가하고 단기적으로는 이 증가를 통해 가지고도 경상수지가 증가되겠죠. 그 경상수지의 효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화 공급이 증가하면 경상수지가 증가될 거고요. 정부 구매의 증가 또는 그 정부와 확장적인 재정 정책, 정부 지출을 증가한다거나 세금이 감소한다거나 그러면은 국내 통화가 절하되죠. DD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경상수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관계니까 요 사실을 한번 더 확인을 하고요. 그런 이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XX 곡선,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의 커런트 어카운트, 뭐 균형 경상수지가 균형이 되는 그런 점들을 유지하려는 정부 정책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XX 곡선까지 도출을 했어요. XX 곡선이 어떻게 생겼을지에 대한 예상을, 그 다음에 설명을 조금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제이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제이커브라는 게 뭐냐? 그 커런트 어카운트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환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상한 현상 또는 어떤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는 현상이 아니라 시간이 변화감으로써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바라볼 거는 이제 리퀴디티 트랩이라고 해서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유동성 함정이 있었을 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두 가지 이제 개념을 하나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그럼 제이커브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물량하고 수출 물량이 단기적으로 고정돼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수입량 또는 수입량과 함께 수출량 자체, 이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고정되어 있다면 이제 국내 통화가 절하되는 경우,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죠. 그렇다면 환율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수입 물량과 수출 물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이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원래는 커런트 어카운트도 변화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통화 표시 요 상황에 이제 E가 상승을 하는데 수입과 수출에 의해 가지고 실물 시장에서는 이제 커런트 어카운트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주 단기에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우리가 물건을 사오고 팔고 하고 있는데 무역이라는 게 발생할 때 아주 단기적으로 환율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걸 통해 그 환율을 바라보고 바로 수입이나 수출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이런 일들을 개별적인 경제 주체가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로 통화 표시한 거, 그러니까 이익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통화 표시한 수출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국내 통화 표시한 수입제의 가치는 즉각적으로 변하겠죠. 자, 수입 수출 물량이 변화하지 않았어요. 가격이 변화했는데 원래대로 수입과 수출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수출되는
가치 우리가 뭐 1,000원 뭐 1,000만 원의 물건을 미국에 팔기로 했는데 환율이 변했어요. 근데 우리가 팔고 있는 상품의 가치 1,000만 원은 변하지 않죠. 우리는 1,000만 원이라는 원화로 평가된 그 가치 그걸 가지고 그거를 팔고 있습니다. 수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동일하게 1,000만 원어치의 달러를 지불하고 물건을 사오기로 했는데 환율이 올라 버렸어요. 그럼 1,2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수입제 가치 증가한다라는 거죠. 환율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수입제의 가치가 증가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경상수지, 커런트 어카운트는 이 두 개를 생각해 보면 절하가 된 경우에 커런트 어카운트가 악화되는 거죠. 감소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상수지는 국내 통화가 절하되면 즉각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바로 보이게 되고 가격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물량이 조정돼야 되죠. 가격 효과보다 가격 효과에는 처음으로 바로 나타나는 거죠. 커런트 어카운트가 바로 감소하게 되는데 물량 효과가 이제 양으로 조절되는 수입과 수출의 양이 바뀌는 물량 효과가 가격 효과보다 크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더 경상수지가 증가하게 될 거예요. 자, 환율이 증가하면 우리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환율이 증가하면 수입제 가치가 증가하고 수출제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니까 증대가 되고 그래서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그런 현상을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는 수출 수입 물량이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 현실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기 시작하면 커런트 어카운트가 처음에는 감소됐다가 개선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다라는 거죠. 이거를 바로 제이곡선이라고 합니다. 제이커브라고 하는데요. 경상수지 커런트 어카운트고요.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요 수준에서 경상수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실질 저하가 일어났어요. 그죠? 국내 통화 저하가 일어났습니다. 이가 상승했단 말이죠. 이가 상승했을 때 이가 상승하면 결국 커런트 어카운트가 어떤 수준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된다. 커런트 어카운트가 결국은 이가 상승하면 커런트 어카운트가 증가해야 되는데 수입량, 수출량이 고정돼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경상수지가 악화된다고 그랬습니다.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현상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악화됐다가 커런트 어카운트가 악화됐다가 점점 증가하게 되는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요 부분을 봐서 이제 제이커브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게 될 텐데 경상수지가 개선될 텐데 단기적으로 수입량, 수출량이 고정된 상황 때문에 그걸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바로 수입량, 수출량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효과가 먼저 발생을 하고 수량이 조정됨을 통해서 나중에 원래 상태대로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을 제이커브라고 합니다. 제이커브에서 상당히 중요한 가정이라는 게 이게 단기적으로 이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수입량, 수출량이 고정되어 있을 때 이런 현상을 가진다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설명할 건 이제 유동성 함정입니다. 유동성 함정이라는 거, 리퀴디티 트랩이라는 거는 명목 이자율이 0 수준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이 0% 수준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목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이 이자율이 0이니 아니면 심지어 마이너스니 하는 그런 얘기들이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증가했을 때 통화 공급이 증가되면 이자율이 하락돼야 되죠. 통화 공급이 증가되면 명목 이자율이 하락돼야 되는데 0 수준에 머물러가지고 더 이상 정책적인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리퀴디티 트랩이라고 합니다. 꼭 제로 수준에 있다고 하지 않고 어떤 일정한 수준에 있었을 때도 확장적 통화 정책이 무용화되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유동성 함정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AA 커브로 나타내 볼 수 있는데 AA 커브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경우에 어떻게 그려볼 수 있느냐? DD 곡선은 정상적으로 생겨져 있고요. AA 곡선이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모양이요. 그렇다면 네, 확장적 통화 정책을 폈을 때 여기에 있던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그러면 요 수평적인 부분에 있는 요 상황은 통화를 엄청나게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환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통화 정책의 무용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낮은 생산량 수준이 우리가 YF라고 가정하지 않고 YF가 어느 수준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낮은 생산량 수준에 있어서도 우리 AA 곡선을 증가시켜가지고 YF로 가고 싶어요. 근데 전혀 효과가 나오지 않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통화 정책의 무용성, 통화 정책이 어떨 때 정말로 거시 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좀 특이한 케이스인 제이커브와 유동성 함정을 살펴봤고요. 제이커브는 생산물 시장, 그러니까 경상 수지에 관한 분석이었고요. 유동성 함정은 확장적 통화 정책을 폈을 때 그 통화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AA 커브의 모양이 실질적으로는 우하향해야 되는데 평평한 모양을 가지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을 코로나 전 상황에서 목격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유동성 함정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요 이제 두 가지 이제 특이사항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지난 시간과 더불어 가지고 이어가지고 생산량과 환율의 단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생산물 시장, 자산 시장은 이제 통화 시장과 외환 시장 두 가를 뭉쳐가지고 자산 시장이라고 했고, 우리 자산 시장을 이자율 평행 조건을 할 때부터 쭉 그려왔죠. 두 그래프를 뭉쳐져 있는 그 그래프를요. 그래서 그 단기적인 상황의 균형들을 모아놓은 점들을 환율과 생산량과의 공간에다가 그려서 DD 커브와 AA 커브를 도출했습니다. 우상향하는 DD 커브, 우하향하는 AA 커브 그렇게 도출을 했고요. 그거 이제 한번 살펴보고 각각의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확장적으로 펼쳐질 때 균형이 어떻게 변해지는지, 그 다음에 정부가 어떤 타겟을 가지고 있느냐, 정부가 완전 고용 수준의 어떤 생산량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그 정책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경상수지죠. 경상수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필 때, 그 다음에 이제 경상수지만의 곡선을 경상수지가 균형점에 이르는 아니면 적정한 수준에 머무르는 E와 Y의 관계를 그려봤는데 그게 XX 커브였고요. XX 커브를 직관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XX 커브는 DD 곡선보다는 조금 평평한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 논리적으로 그렇다라는 내용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일시적 변화, 영구적 변화에 대한 그 효과들, 균형 변화들 이런 거 한번 쭉 살펴본 것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상수지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는지 그걸 동태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제이커브 효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물량 효과, 수량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환율이 증가했다고 손치더라도 수출이나 수입 물량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심지어 환율이 상승했는데 커런트 어카운트가 개선이 아니라 악화되는 모양을 보였다가 점점 장기적으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개선되는 형상을 보이는 제이커브 이펙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잠깐 언급했던 거는 유동성 함정이죠. 거시경제학에서 유동성 함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번 시간에 AA 커브, 그러니까 확장적 통화 정책을 펼쳤을 때 E와 Y와의 관계, 단기적 관계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통화 정책이 이렇게 무효화되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경제 내에서는 참 어렵다, 경제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라는 내용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쭉 이렇게 길게 이제 해왔는데, 그러니까 단계적인 모형 중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 전체적인 모든 시장들의 균형을 동시에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지난 시간부터 해서 이제 꼭 한번 복습을 하시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